노유진의 정치 카페. 안녕하세요. 네, 앉을까요, 저? 네? 자리에 앉죠. 아, 예, 앉았어.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제 토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걱정.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우리 이제 방송을 계속했는데 그 방송 한 3회차 계속 내리 이제 약간 종말론 분위기였어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2016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우리 토크할 때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그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야 돼요? 예. 우리 PD가 이거 예, 걱정거리. 나는 이거 쓰면 여기 선관위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네. 자, 이번에는 유시민 저부터? 작가부터 먼저 네. 좀 들어서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읒 이영 디귿인데요. 아니, 선관위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저희 지금 홍길동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예. 사실 그 지금이 뭐 선거일 180일 이내에 들어왔다고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거법 위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출마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노 대표님만 조심하면 돼. 아,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아요. 왜요? 예, 저는 예, 이 당을 좀 걱정해요. 거기까지만. 왜 걱정하세요? 걱정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 선거법 위반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든가 표를 많이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을 절대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당이 조그만 당인데 조그맣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좀 있어요. 예, 자기 할 일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 좀 쫄아들었어요. 대한민국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거 걱정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 거 걱정해요. 예. 그 다음에 노희찬 대표께서는 예. 나라 걱정. 역시 정치인이십니다. 예. 이 나라에는 뭐 정의당도 포함되고 정의당을 걱정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다 걱정되는 거죠. 정의당을 걱정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고무 찬양 이런 게 이제 근데 재미있는 게 뭐 조선노동당을 지지하자 이러면 괜찮습니다. 내년에 선거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공화당 지지하자 이런 얘기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정의당 지지하시죠? 네. 야, 여러분 지지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 앞에서 지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견지하세요. 예. 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젊은이들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데 앞으로 살 날이 창창이가 남았는데 요즘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때처럼 우리 때는 그냥 세계를 다 엎어버릴 기세가 있었는데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감히 또 제가 거기다가 무슨 충고할 주제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안 통과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상황이 또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꿈과 희망 또 용기 이런 걸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 되면 그게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합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요. 다양한 좀 토크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서구에서는 농경사회 생각하려면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산업사회 시작한 것도 200년 됐잖아요. 정보화사회로 넘어간 것도 거의 100년 되거든요. 1960년대부터 넘어가니까. 근데 한국은 한 집안에 셋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농경 세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의 그 아버지는 산업화 세대고 요즘 세대들은 정보화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내지 이거 걱정하시거든요. 이런 게 좀 강하고 아마도 그다음에 가부장제에 대한 제가 있는 이제 아무래도 TK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저 두 분 영정을 모셔놨어요. 이런 거 보면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시대가 지나게 되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게 등질화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뭐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사회가 젊어지지 않습니까? 젊어지는 건 아니죠. 그대로지만 그 다음의 세대는 계속 뭡니까? 이른바 정보화 세대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면은 지금과 같으면 진보 보수의 대립이다라는 게 사실 외국에는 없잖아.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른바 보수도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 이른바 좀 제대로 된 보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놀랬던 게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99% 막 다 하고 뭐 빌 게이츠.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부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보수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멋진 이른바 멋진 그 보수주의자들도 나오고 또 이른바 왜 그 재벌들은 좌파가 되면 안 되죠? 왜 미국 보면 리무진 좌파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사회가 우리나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뭐 너무나 못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죽을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른바 야권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야권 문제는 노 대표님이. 야권 대표로서 자기 반성. 나는 야권의 야권이기 때문에. 아니 뭐 같은 야권인데 뭘 그래. 여당에도 진박이 있고 뭐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야당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저는 야당 내의 야당이라서 우선 야당 내의 여당부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지금 뭐 야권 내에서 벌어지는 분열상이죠. 굉장히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뭐 우리나라 문제는 뭐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당이 과연 보수 정당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뭐 흔히들 뭐 글로벌 국제적인 어떤 표준을 갖다 보자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이런 당이 잘 없죠, 사실은. 그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아니 무슨 보수 정당이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찬양하고 교과서 국정화하고 그런 보수 세력이 지금 어디 사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물론 이제 철기 시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철기를 쓰는 건 아니죠. 철기 시대에도 석기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청동기 쓰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이 어찌 보면 보수 진보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치 국면에서 아주 전근대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과 노선을 갖고 있는 당이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지금 뭐 국회 내의 어떤 지배 권력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들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면은 국민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훨씬 더 우선적 과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데 결국에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보수 진보가 나뉘어서 관리적 싸워야 되는데 우리 정치는 그 이전에 영호남이 싸우거나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양김시대 때 만들어진 정당들의 어떤 대립구도가 지배적인 대립구도처럼 되어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무슨 한 가지 어떤 방식을 가지고서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당만 바뀌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는 과정이 물론 대단히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이런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새누리당과 나머지 두 뭐 야당 이런 체제로서는 큰 변화가 있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빅뱅이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이제 빅뱅을 기다리는 점진적 변화의 과정.
빅뱅이 지금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오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예,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김우재 초파리 유전학자의 낡고 썩어 늙은 나라에서란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생물학이 멋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될 때 비극이 시작된다. 잔인했던 노예제도, 유대인 탄압의 근거가 된 우생학, 여전히 진행 중인 여성차별, 기독교의 동성애 탄압, 심지어 혈액형별 성격까지. 생물학이 생각 없이 인류에 적용될 때 대부분 불행했다. 하지만 생물학적 진실이 사회에 주는 경고도 있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나이가 그렇다. 대한민국 국무위원 중 4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연히 30대가 있을 리 없다. 19대 국회의원 중 30에서 40대는 42명뿐이다. 당연히 나머지는 50대 이상이다. 하지만 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대와 40대를 합친 것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등장할 리 없다. 노인정이 돼버린 정부와 국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면 사실을 확인해보자. 정부는 그나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19대 국회에서 65살 이상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은 청년 혜택 법안보다 4배나 많이 입법됐다. 게다가 노인 혜택 법안 300여 개를 발의한 이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다. 반면 청년 혜택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34살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광진이다.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58세의 국회의원을 지닌 나라가 건강한 것인지 먼저 묻는 게 옳다. 투표율이 높은 노령층의 표가 탐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전 세계 선진국이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가진 것에 비해 고령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중위 연령은 29.6세, 아시아 평균은 30.3세인데 반해서 한국은 40.6세로 유럽을 제외하고 가장 늙은 나라가 됐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인구 절벽이 온다. 인구 절벽이란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다.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 캐나다 총리는 44살이다. 젊은 총리가 일으키는 바람이 나라 전체에 느껴진다. 아내는 실리콘밸리에 산다. 실리콘밸리의 젊은 창업가들은 모두 30에서 40대다. 가끔은 생물학이 모든 것이다. 국가보훈처 고위 간부가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박승춘 처장 며칠 전 한겨레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고발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 정관계 인사 8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 전직 이사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2012년 말 평소 잘 아는 최완근 당시 서울지방보훈처장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보훈처장 아들인 아무개에 대한 합격 동향을 알려달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이사는 그해 면접평가에도 직접 참여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 직원은 당시 이사님한테서 최 청장의 부탁을 전해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처장의 아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했고요. 최 처장은 2013년 5월 보훈처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 개연성이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흐름이 심상치 않네요. 박승춘 처장 아들에 대한 보훈처의 채용 청탁은 다른 경로로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경과보고 문건을 보면 2014년 11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를 조사하던 감사원 감사관이 박아무개는 현 보훈처장 아들로 알고 있다.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말하라.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은 2012년 신입직원 채용 원서 접수가 끝날 무렵 서울지방보훈청 취업 담당관이 사무실에 방문했다. 보훈 관련 채용 점검을 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도중에 보훈처장 아들이 원서를 접수했으니 공식 발표 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으며 일상적인 부탁의 말을 하고 갔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처장님 아들이니까 꼭 합격시켜줘 이런 말은 못하지요. 하지만 처장님 아들이 원서 넣었는데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뭐겠습니까? 압박이죠. 변형된 압박.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합격시켜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것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다. 라면서 면피할 수 있는 거죠. 박승춘 처장이 누군가요? 한겨레 사설이 잘 요약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인 2014년 5월에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런가 하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북한과 연계된 것인 양 몰아세워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죠. 박승춘 처장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 처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기도 하고 박정희 칭송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 국가보훈처도 선거 개입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의혹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 덕인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보훈처장에 이례적으로 유임됐습니다. 이러니 보훈처 예산이 삭감됐을 때 국회 정무위원장실로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을 찾아가 여기가 국민의 국회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면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일개 보훈처장이 국회 상임위원장 찾아가서 큰 소리를 쳤다. 뒤가 든든하지 않고서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데요. 한마디로 어린이집 보육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게 법을 바꿔라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자,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해야겠죠. 먹긴 사람이 성낸다라는 말도 나올 법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게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자신이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건데 박 대통령은 거꾸로 교육청의 약속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점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벌점을 매기고 인센티브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적반하장의 끝판왕입니다. 이슈 체크였고요. 이슈 독털로 넘어갑니다.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의 통합을 평가하는 잣대는 누가 뭐래도 시너지 효과입니다.
1 더하기 1이 2 이상의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자, 국민의당의 전략은 호남과 중도를 쌍끌이로 하는 그물 전략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회의는 호남만을 포인트 지점으로 설정한 낚시 전략이었죠. 따라서 통합 시너지 범위는 우선적으로 호남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더하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그곳이니까요. 이 두 당의 통합이 호남에서의 확고부동한 지지로 이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 발생합니다. 호남에서의 약진이 더민주의 고전과 국민의당의 선전 대비 효과를 불러와서 중도층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낙관하기가 힘듭니다. 더하기 요인은 미미한 반면에 빼기 요인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합선언 이전 호남에서의 국민회의 지지율은 5.4%였습니다. 리얼미터가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그 수치는 전주에 비해 4.5%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국민회의의 5.4% 지지율은 국민의당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을 벌충하는 수준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합니다. 지지율 추세를 완전히 굳혀버리는 강력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교란 요인은 큽니다. 이 천정배 의원의 경우 호남에서의 이른바 개혁공천을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는 기성 호남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남 공천과 호남 당선의 결과가 국민의당 당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큰 갈래로는 국민의당과 국민회의 간의 다툼이, 작은 갈래로는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의원 간의 다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호남은 이들에게 정치적 도약대가 아니라 늪이 됩니다. 공천 다툼이란 구태가 발생하면 호남 우선 전략에 깔려있는 지역 정당화 가능성이 현실화돼서 중도층의 이반을 자극할 수 있고요. 중도층의 이반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정치적 선택의 제1가치로 여기는 호남 민심에 회의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쌍끌이가 아니라 이중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점치는 게 아닙니다. 두 당이 어제 내놓은 통합 합의문에 이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비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 있습니다. 합의문에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역 호남 정치인을 겨냥한 문구로 읽기에 충분합니다.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호남 공천 과정에서 불거질 다툼을 대비한 문구로 읽기에 충분합니다. 이 통합선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거쳐야 할 관문은 많습니다. 공천 규칙과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현역 호남 정치인의 불복과 무소속 출마에 전력을 다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정작 중요한 관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더민주화의 본게임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호남에서만은 연대가 아니라 쟁패가 불가피하다는 걸 잘 아는 더민주가 호남의 개혁 정세에 부응하는 후보를 다수 포진시킬 게 자명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천 규칙과 절차 못지않게 인물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공천 절차의 투명성, 공천 관리의 지도력, 공천 결과의 경쟁력을 두루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받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신생연합정당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수평적 연합 리더십 체제를 조기에 정리하고 질서 있는 공천관리, 총선 준비에 돌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체크포인트.